안녕하십니까. 강원수필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복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사람들은 왜 글을 쓸까? 중년의 글쓰기에 대해서 글쓰기의 시작 A, B, C, D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쓸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치유로서의 수필 쓰기에 대해서, 그리고 맺는 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요가요, 푸르른 날, 송창식의 푸르른 날이라는 가요가 있는데, 이 가사는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을 노래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이거 역시 배명숙 작가의 그 작사시를 노래로 한 것인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래를 듣는 것은 아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보도록 하죠. 글이란 특정한 의미, 특정 목적을 가진 내용을 글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글의 종류에는 시, 소설, 수필, 극본, 이런 것들이 글의 종류가 되고요. 이러한 우리 인류의 역사, 글에 대한 역사는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 기록에 의하면 약 6,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을 쓰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면 글을 쓰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의 싹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조지윤 교수는 인간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고 있다. 자기가 지나온 세월을 소재로 단 한 권의 책을 내고 싶은 소망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90세에 이르러서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책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조지 도슬이라는 사람은 98세에 이분은 문맹인입니다. 글을 몰라요. 이런 분이 98세에 비로소 영어 알파벳을 배우고 101살에 인생을 아름다우라는 책을 냅니다. 제임스 아로다 헬리라는 사람은 포르투갈 태생의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91살이 되어서 알파벳을 배우고 98세에 비로소 수필집 어부가가 되고 어부의 언어라는 수필집을 냅니다. 미국의 국민화가인 모지스 할머니는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80세에 개인전을 내고 90세에 책을 내는데, 그것이 유명한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이죠. 일본의 시바다 도요 할머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인데 92세에 시를 배워서 99세에 첫 시집을 냈는데, 그것이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인데, 이 시집이 16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비록 몸은 늙어도 영혼은 늙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이 78세에 쓴 시 청춘, 더 유스, 이 시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메가다 장군이 자기 진부실에 걸어올 정도로 유명한 시인데요. 이 시에서 내용은 청춘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우리 사람은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언제 늙어가는가 하면은 이상을 잃을 때, 그때 비로소 늙어간다는 거죠. 단순히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은 열정을 잃는 그 순간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고장난 벽시계
예, 그 가사를 보면은 벽시계는 고장 나는데 저 세월은 고장이 안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나이가 60, 70이 되는데 60, 70에 이르러서 중년에 이르러서 글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이제 글을 쓰라고 하면은 아유, 나 글쓰기에 소질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매일 신문, 도서, 잡지, 컴퓨터 또 심지어 저 셀폰을 통해서 수많은 에센스를 날리잖아요. 그죠? 그게 글이에요. 그 문자예요. 예. 그래서 글과 책은 문서인데 결국은 글올문에다가 책 서자를 써서 문서라고 그러죠. 우리는 수많은 문서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하기 싫은 일은 처음부터 거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에 시작하는 뇌는 어떻게 하면은 이 21일간 3주간 습관만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쓰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루 10분씩 책상머리에 앉아서 좋은 글을 필사,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필사라는 것을 하면은 21일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티븐 핑거 하버드 교수는 글 잘 쓰는 과학적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 우리 뇌가 글을 이해하고 쓰고 이해하는 방식만 알면은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림을 그리듯이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뇌의 3분의 1은 이 시각적인 것에 좌우되고요. 그 외 많은 부분이 이런 촉각, 청각, 움직임 등을 인지하는 데 쓰인다는 거. 그러니까 3분의 1은 이 보는 거, 시각적인 것에 좌우한다는 거죠. 따라서 잘 읽히는 글은 구체적으로 짧은, 쉽고 짧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너무 길면 안 돼요. 그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책 읽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죠. 일본에 와다나베 소이치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려면 독서를 해야 됩니다. 독서와 장수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뇌를 자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독서죠. 그래서 이 독서와 글쓰기는 우리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그 문예창작반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치매 안 걸리려고 글을 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글쓰기의 두 번째 친구는 역시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건데 하루에 10분이라도 책을 보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 주머니를 키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글쓰기 공부의 스승은 제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강사나 모든 문예 창작과의 어떤 교수나 그런 분이 아니고 좋은 작품이 바로 스승이 되고 글쓰기 공부의 지름길, 첩경은 이 좋은 작품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좋은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한자 한자. 세 번째, 글쓰기의 시작은 듣기입니다. 듣기. 자, 듣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기서 듣는 것은 자연의 소리,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소리를 듣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예. 우리가 여름날, 봄날, 야외 나가면은 시냇물,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구름도 소리가 날까요? 납니다, 구름 소리. 예. 그런 소리들,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 자연의 소리가 지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넷째, 이제 글을 쓸 때 뭘 쓸까 할 때 주제는 하나를 정하고요. 문장은 짧게 쓰라는 거죠, 짧게. 예. 문장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문을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글, 자주 읽히는 글은 단문을 쓴 글이 바로 좋은 글이고 사람들에게 많이 읽힙니다. 따라서 일단 쉬운 글이 좋은 글이다. 좋은 글의 시작은 뭐냐? 단문, 짧게 쓰는 거다. 자, 이제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너무도 유명한 중국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구양수란 사람이 한 세 가지를 하라는 건데, 첫째가 뭐죠? 다독, 많이 읽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글 읽기는 글쓰기의 예비 단계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요? 남아수독 오고서라는 유명한 중국의 말이 있죠. 남자는 모름지기 5수레의 책을 읽으라는 건데, 그만큼 책 읽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상량, 많이 생각하라는 거죠. 읽고 나서.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다작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다가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의 이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보라. 이 삼다입니다. 두 번째가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그래서 잘 쓴 글을 베껴 쓰는 거. 그게 뭐라 그랬죠? 필사다. 필사. 데이비드 모레라는 저자는 빌욕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모방이야말로 창조를 위한 실행의 첫 단계가 바로 모방이라는 거죠. 모방. 모든 창조는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모방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또 모든 위대한 창조물은 어디에서 비롯됐다? 모방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모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겠어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도 이분이 자기 머릿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이디어를 빌렸어요. 누구의 아이디어? 찰스 라이엘의 지질학 이론에서 따왔고요. 로큰롤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이분도 브루스 스프링스턴에게서 따온 것이고요. 삼성전자도 일본의 모나미에서 벤치마킹했고, 중국의 짝퉁들이 지금 세계적인 기술을 앞서고 있잖아요. 저 유명한 스티브 잡스도 이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이디어 도둑이에요. 본인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분이 뭐라 그러면은 빌려오는 것도 혁신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혁신과 창의성은 특정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변의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데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혁신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다른 것들에서 벤치마킹하고 모방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롭게 나아가고 있다, 이런 거죠. 피카소 역시 뛰어난 예술가는 모방을 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뭐라 그랬어요? 훔친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이제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종이와 펜을 준비하면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주라고 쓰는 것밖에 없어요. 예. 올드 석슬리가 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작가죠. 자, 박몽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를 잘 쓰려면 어떻게 돼요? 잠잘 때도 먹을 때도 뒷간에 가서도 오로지 뭘 생각해요? 시만 생각하는 거죠. 시만. 어네스트 해밍의 유명한 바다와 노인과 바다. 나는 무기여 자릴 거라는 이 소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 몇 번을 새로 썼다고요? 39번. 39번을 새로 썼어요. 자, 이제 중년의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년에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제일 가장 고민하는 게 뭘 쓸까? 무엇을 쓸까죠? 그래서 살아온 이야기를 쓰면 돼요. 살아온 얘기, 자기 살아온 이야기. 자기 어린 시절 고향의 얘기도 되고, 그다음에 사회 나와서 직장을 얻고 결혼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희로애락, 체험, 그걸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주 쓰는 표현들을 익히고
짧은 문장부터 조금씩 써가는 게 중요하다. 아까 그랬죠? 짧은 문장, 짧게 써라. 그래서 그 글에 솔직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여주라는 거죠. 뭉뚱그려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책을 갖고 나왔는데, 요즘 비춰보시죠. 제프 고인스라는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 세계적인 블로거인데 작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블로거 활동을 하다가 작가가 된 사람이에요. 이제 글쓰기. 예, 이제 글쓰기. 이분이 이 책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성공적인 글쓰기의 비결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무엇을 쓸까? 나는 한 사람에 대한 글을 쓰겠다. 누구?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글이라는 거죠. 나에 대해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수필 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필은 뭐냐? 수필은 이 자연과 인생에 대한 느낌, 생각을 붓 가는 대로 쓴 글이 바로 수필이라고 그래요. 수필의 특징은 뭐냐? 자유로운 형식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작가의 개성이 묻어나요. 인생관이 묻어나요. 세상 무엇이 다 수필의 소재가 돼요. 이 삼라만성 우주의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수필의 대상이 됩니다.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산문으로 구성된 글이고 그 속에 작가의 심적인 안목과 철학적인 사색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수필 문학입니다. 수필의 종류는 그래서 사색적인 수필, 묘사적인 수필, 또 비평적인 수필, 이 사회에 대한 비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무거운 수필, 가벼운 수필, 서정적인 거, 서사적이고 교훈적인 거 그런 것들이 있죠. 수필을 표현하는 방법은 설명, 어떤 사물, 어떤 사실을 쉽게 풀어하는 방식이 설명이고요. 묘사는 어떤 모습, 소리, 특징 등을 그림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묘사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수필의 분량은 어느 정도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필의 분량은 온고지 200자 15매 내외입니다. 그래서 3,000자 정도인데 A4 용지로 하려면 요 2장 이내, 2장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수필 쓰기의 순서는 먼저 뭘 쓸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참신한 소재를 찾아서 써야 되겠죠. 자,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두, 첫 번째 들어가는 서두가 중요합니다. 서두의 첫 문장 쓰기. 이 첫 마디가 글의 전체를 좌우하죠. 그래서 계용묵이라는 작가는 서두 첫 번째 줄 때문에 자기 살이 깎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두는 21자 이내로 써라. 쉽고 간결하게 써라. 이렇게 합니다.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한 10년 전에 김남도 서울대 교수가 책을 냈는데 그것이 유명한 뭐 하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제목 하나로 뜬 거예요. 사실 글의 내용은 서울 홍대의 젊은이들의 그런 뭐 생활 얘기 뭐 이런 건데 누구나 쓸 수 있는 소재인데 제목을 아주 잘 다룬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여기 보면 뭐 몽당 연필도 소재가 되고 뭐 보리도 소재가 되고 보름달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냉면도 되고 뭡니까 까치밥 뭐 다 이게 다 우리 수필의 소재가 됩니다. 자장면까지도 소재가 돼요. 예. 이웃사촌. 왜 서양의 유명한 수필 에머슨의 사랑, 찰스렉의 굴뚝청소부 예찬, 고독의 릴케는 고독에 대해서, 몽테뉴는 우정에 대해서, 뚜르게네프는 시골 마을,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소로운데 데이비드 소로운데 월든 호수에드 쓴 유명한 또 수필이 있죠. 근데 굉장히 월든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도 수필이에요. 예.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 마무리를 잘 맺어야 된다. 이 마무리는 영어의 한 장면, 마지막 라스트 장면을 생각하면서 써보자. 예. 오래 기억에 남도록. 좋은 수필을 쓰려면은 좋은 영화를
자주 감상하라.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라스트 씬, 그거를 대사, 그런 부분을 잘 익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썼다 해서 완성된 게 아니고 그 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퇴고. 퇴고는 완성된 작품을 몇 번 고쳐 쓰는 걸 퇴고라 그래요. 그래서 퇴고를 많이 할수록 좋은 작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이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토플러가 얘기하듯이 21세기의 문맹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우려 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못 버리는 사람이 바로 문맹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좋아하는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에는 뭐냐? 낯선 여인 속에서의 단 하룻밤이 인생이다. 이렇게 짧다는 거죠. 김영석 교수가 지금 100살이 됐네요. 100세. 올해 100세인데 100년을 살아보니 책을 냈죠. 얼마 전에. 이분이 이 책 속에서 성공하면 행복할까?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고독이라는 거죠. 살아보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노년에 이르러서 무엇을 남기고 갈까? 이 세상에. 돈이냐? 성공이냐? 명예냐? 아니라는 거죠. 뭐겠어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글로 써보는 거, 그 수필을 한번 써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수필이 모아져서 한 권의 내 이름으로 책을 내는 거. 이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 책 한 권의 책 속에 담는 거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재산을 갖고 갑니까? 뭘 갖고 갑니까? 그러나 이 책은, 내가 쓴 책은, 나의 기록은 영원히 남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내가 뭐 70이 됐다, 60이 됐다, 80이 됐다. 너무 늦었다. 아까 봤죠? 인생은 너무 늦었거나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 100세 시대가 오는데 60세 은퇴 후에 40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예. 따라서 인생 이막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글쓰기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